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TV입니다. 연휴 잘 쉬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나라는 쉬고 있지만 아시아권 다른 국가들은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53분입니다. 오후 4시 53분. 그래서 제목은요. 지금 8월 23일, 30일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이 날짜가 어떤 날짜인지 대충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우선은 지난주 시장 한번 복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3일, 30일, 그 다음에 중국 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 복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개인이 콜옵션 대량 매수를 하는 이벤트가 발생되면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대량 매수, 개인의 콜옵션 대량 매수가 외국인의 콜옵션 매도를 이어졌고요. 이쪽에 사니까 이쪽에서 팔았겠죠. 이것이 이제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수를 이어졌고 이것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켜서 일단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4일 날 지금 보시면 개인이 콜옵션을 346억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흐름이 이 개인이 이런 흐름 나왔을 때 보면 같이 연계돼서 올리는 경우가 4번 중에 3번 있었고 한 번은 단독 플레이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확률적으로 봐서 아주 좀 뭐랄까요 안 좋은 확률로 작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개인이 추가적인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질 않았었죠. 만약에 개인이 추가적인 콜옵션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 외국인과 이 고래 개인과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랄까요 동행이 확인됐다 그러면 일단 깜짝 랠리가 이 만기까지 8월 12일이 만기였죠. 8월 12일 만기까지 깜짝 랠리가 가능할 거다라고 봤는데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절하게 일단 응징을 당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때죠. 8월 4일 제가 이제 8월 4일부터 쭉 보기 위해서 일부러 15분봉으로 제가 그림을 따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날 보시면 개인이 콜옵션 매수하면서 이렇게 선순환 상승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틀 동안 별 흐름이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죠. 콜옵션 매수가.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도 한 이틀 정도는 안 들어올 수 있고 이때부터 다시 이제 좀 흐름이 좀 나오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온다면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때부터 이때 감아놓은 포지션들을 풀면서 개인 콜옵션 상승에 따른 포지션이 뭐랄까요 또 풀리는 감아놨던 걸 푸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도 지난 금요일 날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일단 8월 4일 날 개인들 콜옵션이 많이 들어온 날이 8월 4일이었죠. 그 전날 전기전자 업종으로 7,400억 들어왔고요. 그날이 삼성전자는 6,200억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 다음날 8월 4일 날은 5,900억이었는데요. 5,200억이 삼성전자에 들어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삼성전자의 매수가 멈춰버렸고 반대로 마지막 8월 12일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옵션 만기일 전날 1조, 그 다음에 1조 7천억,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은 2조 3천억 매도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외국계 증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지금 코스피 200을 놓고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의 언더퍼폼 지수보다 하락률이 더 크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난주에 이런 거였었죠. 지난주에 지수보다 하락률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랄까요, 좀 프로그램 매매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약간 좀 이상한 좀 상황이 좀 발생됐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항상 프로그램 차익 거래 한다고 해서 그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지수와 종목 뭐랄까요, 담아놓은 바스켓과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숫자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보통 우리가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데요. 그런 트래킹 에러가 발생돼서 오히려 손실이 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 매매하는 친구들도요, 굉장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랄까요, 말 그대로 차익 거래죠.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무위험 차익 거래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트래킹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아주 조그만 뭐랄까, 이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켜서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률에서도 금액으로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런 상황이었고요. 다음 주는 한번 예상을 해보면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200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덜 오르는 경우, 그죠? 이건 오르는 경우죠. 두 번째, 떨어질 때는 지수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 지수보다 덜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상승률이 작은 경우나 하락률이 작은 경우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이제 특히 이제 파생과 같이 이제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 상승률이 더 큰 경우입니다. 코스피 200이 예를 들어서 1% 상승하는데 삼성전자가 2%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현물 지수가 선물 지수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흔히 백오데이션이라고 하죠. 백오데이션이 발생돼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매도를 받는, 그러니까 뒷바람을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받는 그런 상황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하락률이 큰 경우, 삼성전자가 지수가 마이너스 1% 떨어지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2% 떨어지는 경우가 지난주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래킹 에러나 이런 것들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도 지금 길게 보면 삼성전자의 지금이 매수 구간이 다 아니다. 갑론을박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파생하고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의 매수가 최소한 지금 상황은 별로 재미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파생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8월 23일 또는 30일 이때를 어떤 지수가 조정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미국의 S&P 500이 조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매수 시점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시기라고 보기가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 복귀는 요 정도로 마치고요. 근데 8월 23일, 8월 30일에 관한 저의 비율할까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스큐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다시 이제 159.66까지 지금 현재 지난 금요일 올라왔지만, 지금 보시면 이미 이제 이때 찍었던 고점이 워낙 아주 걸출한 고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5일 날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8월 25일 전후 날짜를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실질금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금리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특히 이제 자산시장에서 실질금리를 중요한 포인트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장을 좀 나름대로 굉장히 잘 이해하는 분들이 실질금리를 집요하게 좀 얘기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도 실질금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으로 보는 그런 좀 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를 봄에 있어서 먼저 명목금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10년물 기준으로만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8월 13일이 요 날입니다. 요 날 1.128로 끝났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난주에 또 미국의 고용지표, 실업률 지표도 무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시장을 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죠. 그래서 갑자기
그 뭐랄까요? 채권이 강세 들어가는,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는, 채권이 강세로 올라간 거죠. 이거는요.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날 1.128이고요. 지금 현재 요거 제가 자료 뽑을 때만 해도요. 마이너스 1.260으로 좀 더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좀 중국이 지표가 또 좀 안 좋은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중국에서요.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세션에서 거래되는 요 시기에 지금 일단 미국 금리가 좀 더 내려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대 인플레 제가 2.37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37.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실질금리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 빼주는데 얘들이 이게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안 시켜줍니다. 이게 8월 12일자로 나와서 제가 지난 금요일자로 수작업으로 계산해드리죠. 좀 전에 봤던 10년물 국채가 1.283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가 2.37이었죠. 바로 전 페이지에서. 그럼 이걸 빼주면 마이너스 1.087입니다. 이건 지금 1년입니다. 1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 저 화살표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급히 올라가는 이 시기가 대충 보면은 지수가 조정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여기 지금 저점 이 저점권을 더 깨고 또 확실하게 내려갔었죠. 그래가지고 시장이 여기서 다시 성장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지금 좀 위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내려갔다가 1.0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087까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뭐 기술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이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가는 거 아니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예측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이 실질 기대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FID에서 어느 정도는 마사지가 가능한 그런 지표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월 1,200억 불씩 국채하고 MBS를 매입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매수 강도 여하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랄까요? 본인들이 하는 어떤 립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시장을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제가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요. 시장에 이제 흐름 변화 감지했다. 그러니까 개인 콜옵션 고래가 나타났다. 그래서 상승 기조로 변화가 가능하냐? 만약에 얘들이 같이 공조한다면 단기 미니 랠리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미국 지표도 좋았었고요. 지난주까지. 그다음에 중국하고 홍콩도 어느 정도 일단 지수가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요. 일단 이 정도면 하방이 아니겠느냐라는 하방을 탐색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대북 관련된 기사들도 호재성 기사가 빈번히 나오고 있어서 좀 훈풍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또 예상과는 반대로 지금 흘렀습니다. 가장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이거죠. 외국인과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개인 고래가 공조한다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조를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여기서 불합치가 일어났죠. 외인이 얘를 완전히 죽이는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는 제가 이제 팩트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저의 이제 뇌피셜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외국인 뭐랄까요? 이 파생 설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큰 게임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겐세이 하지 마라. 겐세이 우리 당구에서 이제 겐세이란 말 쓰죠. 겐세이 끼지 마라. 뭐 이런 흐름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8월 23일, 30일 이때가 의미 있는 변곡점이라면 어쩌면 이때 좀 큰 게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계속 저는 유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3번이 지금 보시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굉장히 여기서 불합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랠리가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이 폭락이 나온 그런 상황으로 연결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에 그 부분을 제하고 말씀드리면 나머지 네 가지는 그대로 유효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전후 8월 23일, 8월 30일이 의미 있는 변곡점이 아니겠느냐. 8월 23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은 옵션 만기 지난 다음 주 월요일이 항상 뭔가 좀 변곡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8월 30일은 혹시 잭슨홀 미팅 전이 아닌 잭슨홀 미팅 후에 만약에 그런 변화가 생긴다면 요 날짜부터 8월 30일 이때가 의미 있는 변곡점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보고, 이때는 드라마틱한 조정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포지션을 좀 줄여놓으신다든지,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시장이 뭐 수직으로 하락하는 그런 장이 뭐 그 거의 보통 이제 조정이 들어가도 그런 식으로 조정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라든지 강한 섹터들은 항상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정책이라든지 또 그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덜 받는 섹터들, 뭐 제가 가장 대표적인 섹터로는 ESG 섹터하고 바이오 섹터를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 섹터에서도 굉장히 강한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시장에서 그 뭐랄까요, 약간의 그 시장 자금들의 도피처로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는요, 오늘 중국이 이제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7월 산업 생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6.4%가 나는데 예상 7.8에 6.4, 6월 달에 8.3. 이게 뭐 누가 보더라도 안 좋죠. 예상을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지난달보다도 안 좋고요.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안 좋고 지난달보다 안 좋고, 고정자산 투자도요 예상보다 안 좋고 지난달보다 안 좋고. 미국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3개가 발표됐다 그러면 2개는 좋고 하나는 안 좋고, 내지는 하나는 좋고 2개는 안 좋고, 아니면 3개 다 좋고,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중국이 지금 7월달 지표가 경제 지표가 지금 오늘 3개가 발표됐는데 3개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지금 그 시장이 좀 그 아시아권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고, 아마 미국 선물도 그렇고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10년물 국채도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산업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요, 지금 보시면 광업이라든지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은 15.6% 증가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철강,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이 15.8%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첨단 제조업에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뭐 지금 보시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그 이만큼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매 판매 쪽에서는요, 리오프닝 관련된 외식 산업 쪽에서 14.3%, 그 다음에 또 식료품 쪽에서 11.3% 증가를 했는데, 자동차 쪽은 1.8% 감소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자동차, 철강 관련은 생산, 소비가 다 둔화가 됐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은 반대로 일단 산업생산 쪽이 급증한 그런, 그 다음에 리오프닝 소비와 관련된 것들은 일단 여기 외식이라든지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소비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중국과 관련해서는 또 지난주에 좀 재미난 기사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에 중국의 저런 그 제재가 과연 이게 지금 우발적으로 정말 멍청하게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그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은 중국이 굉장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 그렇게 하시는 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얘들이 그 어찌 보면 그 좀 그 코너에 몰려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계획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보면 계속 여기저기 태핑을 해보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잽을 계속 날려보는데, 상대방이 어디가 지금 취약한 부분인지 취약한 곳인지 지금 탐색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미국도 잽을 날리는데 아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손정희. 이 손정희 이분은 지금 이 개인 돈으로 지금 투자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도 보시면 비전 펀드라고 있죠. 비전 펀드 지금 보시면 그 115조 원 규모의 비전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중국 스타트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23%라고 합니다. 23%면 굉장히 큰 비중을 중국 스타트업에다 투자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비전 펀드는 누가 투자하느냐? 여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뭐 이제 석유 재벌이라든지 뭐 월가 자본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손정희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은 예측 불가하다, 투자를 안 한다, 뭐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뺐죠. 자, 보시면 8월 10일 2분기 실적 발표 뒤에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단속을 예측하기 어렵다,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 관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뭐 메이턴핑
그다음에 다른 플랫폼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 관련해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우리가 뭐 중국을 비롯해서 뭐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8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 이제 인도 대사관의 상무관을 또 누굴 소개를 통해서 이제 알게 좀 돼서 그분께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좀 인도의 지금 상황에서 투자하면은 뭐 어떤 걸 좀 투자했으면 좋겠냐. 나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좀 인도에다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도의 인구의 반은 여자고요. 지금 인도라는 나라도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 그때 보면 소득 수준이 조금 올라가는 인구들이 이제 한 몇천만 명 정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위생 개념이 좀 생긴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그 필수품으로 쓰는 뭐 예를 들어서 생리대 공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면 돈이 좀 될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일단 투자는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과실송금이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해라라는 겁니다. 돈은 투자는 가능한데 돈을 빼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한동안은 그런 국가들,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소련도 과거에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 이런 나라들 우리가 투자할 때 이렇게 자유롭게 투자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지금 움직이는 게 과거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실송금을 못하게 막는다라기보다는 과실이 안 생기게 하죠. 주가를 왕창 떨어뜨려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직접 투자했다고 하면 그 회사의 가치를 뚝 떨어뜨려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이 회사의 제재를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를 한 1000억 정도 10분의 1로 확 줄여 놓으면 우리가 가져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보면 과실송금이 되는데 과실이 안 생기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한동안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옛날에 이제 밥 먹듯이 썼는데 요즘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너무 당연하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요새 거의 안 쓰거든요. 이제 다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게 부합되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닛 옐런이 지난주입니다. 방중 논의 중 하는 이런 기사가 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중이 경제 대화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나옵니다. 미국은 재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옐런 방중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내심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다. 여기 보시면 이런 재미난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미국은 현재 국채 등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거나 미국 국채 추가 매입의 도움을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진단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는요, 아마 미국이 중국이 미국 경제를 신뢰하고 미국 국채를 추가적으로 더 사주는 거를 좀 희망하고 있을지도 모를 거다라고 일단 자기네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이번에는요, 글로벌 타임스라는 곳에서 어떻게 기사가 나왔었냐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사이에 중국 정부가 미국 채권 보유액을 262억 달러나 줄였다. 그러니까 262억 달러를 팔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만기가 들어왔는데 추가적인 투자를 안 했든 어쨌든 262억 달러가 줄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중국 애들도 미국을 상대로 약간의 이런 거죠. 야, 니들도 우리한테 좀 아쉬운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붙이냐. 자, 우리가 지금 너희들한테 날리는 잽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날리는 잽이 아니야. 우리도 너네가 아픈 구석이 어딘지 나름대로는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쭉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나오죠. 이제 글로벌 타임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이 내년 미국 중간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미국산 대량
제품 대량 구매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며, 이건 뭐 사실 굉장히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이 그 미국산 제품 그 대량 구매 해주기로 그 약속을 했는데 안 사주고 있어서 지금 미국도 좀 고민이 많겠죠. 이는 곧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에게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옐런 장관이 가을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 봐서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보면 중국도 미국이 우리한테 분명히 좀 필요한 구석이 있을 텐데 나름대로는 좀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변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건요. 계산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향후 미국과 협력이 가능한가? 이 부분 한번 협력이 좀 돼야 우리한테는 좋겠죠. 근데 지금 협력이 안 되고 세상이 좀 시끄러워지면 좀 우리한테도 이게 결코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 뭐 그렇게 해도 우리한테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희망사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는 시장에 우호적인가? 오늘 그 중국 그 지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지표가 시장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중국 관련해서는요. 그럼 중국이 지금 추가적인 규제나 제재는 할 것이냐? 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지금 얘들이 이런 거죠. 뭘 할 때 일을 한번 했다가 좀 휴식 기간을 줬다가 다시 또 진행하다 휴식 기간을 줬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면은 니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은데 한 반응을 보여봐봐. 가죠. 또 아니면 또 뒀다가 또 반응 보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얘기하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과연 지금 중국이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지금 부합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지금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전혀 맞지가 않죠. 근데 지금 뭐 이렇다고 해도 지금 딱히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전에 보셨지만 뭐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도 자기네들이 지표가 일정 부분 안 좋게 나오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좀 답답한 노릇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지수는 하락 후에 지금 비추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빠져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비추세 구간입니다.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닌 이런 비추세 구간인데 여기서 이러다가 한 단계 더 꺾을 가능성도 있다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충분히 내려와서 지금 비추세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확률적으로 따지면 뭐 거의 5대5로 봅니다. 지금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이거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이런 국제 정세적인 측면도 한번 함께 고려해야 될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언제든 중국이라는 변수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8월 23일, 8월 30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린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중국의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8월 말 대비해서는 혹시 모르니 옵션이라는 상품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 대응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 계좌도 개설하시고 그러니까 뭐 교육도 받고 뭐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놓으시면서 한번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한번 내 주식 포지션을 내 어떤 하락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나는 뭐 여기서 약간은 한번 좀 스펙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뭐 아주 소액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소액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액이라 하면 내가 이러도 옵션 매수만 하신다 그러면 이러도 뭐 그 돈만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도 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하신다면 이게 뭐랄까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위험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또 좀 상당히 높은 또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니까 그런 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좀 정리하자면 중국 변수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가 보여준 그 날짜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한번 기억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 이번 주에도 어려운 시장 예상되지만 이번 주에 잘 대응하셔서 좀 그 수익이 나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스터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